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내가 반드시 당신의 성을 차지할게요.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상속을 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한 여왕의 평생 써온 가면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빗소리에 잡아먹힌 듯한 어느 축축한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나상그룹, 한주상 회장의 연결식장. 그곳은 죽음조차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군림하는 차갑고 비정한 침묵의 성체였습니다. 나산의 안주인 이현진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 한 올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쪽진 머리, 그리고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검은 실크 상복. 그녀는 평생 그래왔듯 슬픔조차 나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정제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귓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금속음. 삐 하는 이명은 뇌를 찌르는 통증이 되어 심장을 지나 명치 끝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복통이 상복 아래 감춰진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난도질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로봇처럼 차가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미망인의 슬픔이라기보다 자신이 지켜온 성벽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향 냄새가 빗줄기의 습기와 섞여 장내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백 명의 검은 인파를 가르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길을 잃고 흘러들어온 듯한 작은 아이 하나가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4살의 한지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이름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유난히 까맣고 윤기 나는 단발머리, 머루알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와 대조되는 짙은 눈썹, 오똑하게 날이 선 콧날 아래 유독 붉고 투명하게 빛나는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피부. 지아는 이 비정한 무채색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지안의 낡은 운동화가 젖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이현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귓가에 울리던 지독한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었고 뒤틀리던 복부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적막한 해변처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현진은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지안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직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곁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들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낡은 귓속에서 발견한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얼굴을 한 영정사진. 아이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단단하게 조였습니다. 고 한주상 회장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문장들은 현지 회장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본인은 생전에 확인된 혈연 관계에 따라 한지안 양을 고인의 친생녀로 인정하며 그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즉시
나산그룹 비서실에 채용해 경영 전반을 교육할 것을 명시한다. 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현지의 목에 가장 화려한 밧줄을 걸어놓은 셈이었습니다. 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교육 조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안 양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시 이현지 여사에게 증여된 지분 중 18%를 즉시 사회에 환원한다. 18%? 그것은 현지가 나산의 여왕으로 군림하는 모든 권력의 뿌리였습니다. 지안을 곁에 두지 않으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들 승진의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딸 예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소동 속에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 꼿꼿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 위에 아이의 낡은 운동화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마치 나산이라는 완벽한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현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하얀 피부의 아이에게서 자신이 주지 못한 무엇을 본 것일까요? 현지의 시선은 아이의 붉은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입술, 현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상속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선을 심판하러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례식장이 비워질 무렵 지아는 별도의 응접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현지 회장과 승진, 그리고 변호사. 현지 회장은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세요. 변호사가 차분히 내용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지안 양은 당분간 이곳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거처와 교육 생활 전반은 회장님 댁에서.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무 뚜렷해서 순간 모두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예나가 놀란 듯 눈을 떴고 현지는 천천히 지안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유를 말해보렴. 지안은 잠시 생각한 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할머니입니다. 저는 혼자 계신 분을 두고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인연이 끊긴 남의 집에는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저분의 뜻보다 살아계신 할머니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승진이 비웃듯 입을 열었습니다. 너 네가 무엇을 거부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너는 평생 가난해서 허덕이게 될 거다. 나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안은 승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에 어른들의 비겁한 욕망에 대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가난하시지만 남의 것은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아저씨도 아저씨 것을 지키세요. 저는 제 것을 지키러 갑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만 비겁함은 영혼을 갉아먹으니까요. 지안이 응접실을 나설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까지 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면이 조금씩 금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안이 떠난 응접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승진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파편이 현지의 상복 자락에 튀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다시 삐하는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지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겁함은 영혼을 갉아먹으니까요. 현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으로 작아지는 아이의 뒷모습, 현지는 아주 늦은 시간까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키운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현지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10년 뒤 나산의 성벽을 부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되리라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산의 성벽 위를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나산그룹 본사 회의실은 늘 섭씨 22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곳에서는 계절의 변화도 인간의 감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차가운 숫자와 냉혹한 결정만이 공기를 지배할 뿐입니다. 이현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신입사원 명단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루틴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명단 하단에 적힌 이름 석자가 그녀의 시선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한지안. 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갈고 닦은 가장 완벽한 가면은 평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빗속의 장례식장,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제 것을 지키러 갑니다. 라며 등을 돌렸던 그 서늘한 소녀의 뒷모습,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까지 걸어놓은 지독한 유언의 덫.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비서실에 채용할 것. 어길 시 지분 18% 환원. 지아는 유언장의 기한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고 카이스트 수석 졸업장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들고 나산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현지는 지안이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훑어보았습니다. 경제학 데이터 분석 수리 모델링, 글로벌 통상 전략. 그 10년 동안 지안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나산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가로 스스로를 재련해온 것이었습니다. 현지는 어지럼증을 견디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이번 신입사원 한지안, 내 직속 비서실로 발령 내세요. 단, 업무는 기초 서류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도 한지안이 회장의 혈육임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 폭탄이 나산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미국발 통상 압박으로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위기, 내내라 하는 명문대 출신 임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며 로비 자금만 계산하고 있을 때 현지는 비서실 구석 자료실에서 사흘밤을 꼬박 세운 지안이 회장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고 간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지난 20년의 글로벌 무역 데이터를 통계 모델에 돌려 미국 상하원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역이용하는 산업구조재편 협력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로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국익의 공유라는 논리로 치환해버린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야심도 없고 과장도 없이 오직 나산이 살아남는 방법만 담담하게 적힌 단 10장의 보고서. 현지는 이 보고서에서 지안의 수리적 직관력을 넘어 그녀의 관찰이 가진 무서운 깊이를 보았습니다. 지안은 이미 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관세 파동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현지는 지안을 자신의 대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일주일간의 합숙 업무. 하지만 현지의 진짜 속내는 달랐습니다. 지안의 곁에서만 멎는 이 지독한 통증의 정체,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나산을 탐내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복도 끝 응접실에서 푸르스름한 나이트 가운을 입고 유령처럼 배회하며 식기절을 읊조리는 현지를 목격했습니다. 지운 줄 알았던 꽃잎이 지는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의자 하나. 낮에는 빈틈없는 여왕이었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지게 되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에 비명을 지르는 한 명의 여린 영혼, 지아는 응접실 기둥 뒤 그림자 속에 석상처럼 서서 그 고통의 호흡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밤, 그날도 현지 회장이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응접실을 배회할 때 응접실 통유리창으로 푸르스름한 달빛이 지안의 까만 눈동자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지안, 당장 나와! 너였니? 매일 밤 나를 훔쳐본 게. 감히 네가 나를 조롱한 거니? 하지만 지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조롱이라니요. 저는 그저 관찰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비서로서. 저는 회장님의 사생활이나 그 19절 따위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만 관심이 없다는 그 차가운 말이 현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알 수 없는 달콤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현지의 일상은 기묘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지안이 곁에서 보고서를 읽어내려갈 때면 귓가를 찢던 이명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선 정체 모를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왜 내 통증은 저 아이의 무심한 목소리 앞에서만 굴복하는가? 현지는 집무실로 비서실장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비서실장, 한지안 비서에 대해 다시 조사하세요. 대학 시절뿐만 아니라 14살 장례식장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의 행적도 놓치지 말고.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으나 현지의 서슬퍼런 눈빛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두툼했습니다.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안이 10년간 겪어온 시린 세월들, 할머니의 엄한 가르침 아래 단 한 번도 비굴해지지 않았던 지안의 발자취,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남편 한주상 회장이 숨겨두었던 지안의 출생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고서를 다 읽은 현지 회장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경악과 슬픔, 그리고 이름 모를 죄책감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보고서를 덮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열쇠를 돌려 잠가버렸습니다. 마치 그 사실을 가두면 자신의 죄책감도 함께 갇힐 것처럼. 그날 이후 현지가 지안을 대하는 태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보고하는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현지의 눈에는 원망과 증오가 서리다가도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안쓰러움과 아련함이 차올랐습니다. 한비서, 그만 나가봐. 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가워졌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문을 닫고 나가면 현지는 서랍 속에 그 열쇠를 만지며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믿고 원망스러워 내치고 싶다가도 저 하얀 피부와 까만 눈동자가 남편이 아닌 자신이 버린 어떤 조각과 닮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애매한 태도, 그것은 지안을 향한 현지만의 지독한 연민이자 영원히 혼자만 묻어두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나산의 후계자 서열 1순위, 한승진 부사장의 서재 안쪽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밀실이 있습니다. 낮 동안 나산의 냉혹한 포식자로 군림하며 수천 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그는 밤이 되면 이 어둡고 좁은 방으로 도망치듯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의 의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만의 유일한 의식이었습니다. 승진은 책상 아래 숨겨둔 낡고해진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속살이 드러난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때 묻은 수동 카메라와 수십 개의 렌즈들이 보석처럼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사회에서 서류를 집어던질 때와 달리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을 만지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렌즈를 조절하며 초점을 맞췄습니다. 렌즈 경동이 돌아가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빈 벽에 붙인 세계 지도를 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뷰파인더 너머로 그는 파타고니아의 푸른 빙하를 보았고 사하라 사막의 붉은 모래 언덕 위를 달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매 순간 그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나산의 황태자가 아니라 빛의 찰나를 쫓는 고독한 방랑자였습니다. 지안을 해외 지사로 내쫓기 위해 조작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겪던 그 지독한 편두통이 이 셔터 소리와 함께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밀실 안에 노란 조명 아래서 승진은 비로소 가면을 벗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밀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다시 무거운 카메라를 어둠 속에 숨기고 차가운 포식자의 가면을 고쳤어야만 했습니다. 나상그룹 철의 여인 이연지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은 제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지 회장이 생애 마지막으로 던진 거대한 그물이자 그녀가 연출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현지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자신을 둘러싼 인간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없는 척 누워 있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 하나, 옷깃이 스치는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속내를 가려냈습니다. 아들 승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세상이 무너진 듯 비통하게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나가고 방 안에 침묵이 찾아온 순간 승진은 잡고 있던 어머니의 손을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 차갑게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어머니가 지키려던 이 성벽은 이제부터 제가 더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신화 쓰시면서 그만 쉬세요. 승진은 병실 구석에서 지안의 비자금 조작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권력을 향한 핏빛 야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지는 감은 눈꺼풀 너머로 아들의 그 뒤틀린 목소리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병증이 아니라 자신을 닮아버린 아들에 대한 처절한 서글픔이었습니다. 반면 지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가장 늦게 병실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현지의 발치를 지켰습니다. 지아는 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산소 마스크 너머의 호흡이 연극임을 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현지가 깨어 있음을 알면서도 나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밤새워 재무제표를 읽어주었습니다. 현지는 지안의 그 무심하면서도 정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가식 없는 아이만이 나산의 운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지는 퇴원을 앞두고 김 변호사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안이 조사한 승진의 밀실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승진이 밤마다 몰래 찍었던 수천 장의 사진들. 현지는 돋보기를 쓰고 아들의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차가운 경영 환경에서는 결코 보여준 적 없는 아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낡은 골목길의 햇살, 현지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나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평생을 나산이라는 감옥에서 교도관 연기를 해왔다는 것을요. 내가 너를 가두었구나, 승진아. 현지의 눈에서
10년 동안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보고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길은 상속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제 그만 가면을 벗게 해주는 것임을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성벽의 열쇠를 성 밖에서 온 정직한 이방인 지안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명의 신년 인사 발표일. 승진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지안의 해외 방출과 자신의 회장 취임을 공표하려 했습니다. 지안은 강당 구석에 이미 승계 서열에서 제외된 채 그저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비치는 붉은 입술은 평소보다 더 단호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승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현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나산 안주인으로서의 우아한 가면도 총수의 서슬퍼런 가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인간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가면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현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파동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아들 승진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승진아, 너는 이제 네가 그토록 찍고 싶었던 세상의 풍경을 찾아 떠나거라. 자신의 꿈을 녹여 만든 그 철가면을 쓰고 웃는 것은 이 애미 하나로 족하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속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승진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지는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 서류 대신 그가 밀실에 숨겨두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낡은 가죽 카메라 가방을 건넸습니다. 승진은 처음으로 수십 명의 임원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아픔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옥죄던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지 회장은 시선을 돌려 강당 구석의 지안을 보았습니다. 나산그룹의 새로운 재무 담당 이사 겸 부회장 한지안. 비명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안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그날처럼 오직 자신의 의지로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산이라는 성벽을 지킬 자신의 소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단상에 올라 현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지를 평생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이명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지안의 손에서 전해지는 그 하얗고 투명한 온기가 현지의 짓무른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푸른 새벽의 시인과 가면을 벗은 상속녀, 그녀들은 이제 차가운 성벽을 넘어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된 얼굴로 나산의 새로운 아침을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걸 잃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제 마음을 눌러 담고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에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끝내 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조용히 자신을 탓하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잘 버텨온 사람이라는 걸 감사합니다.